저런 지도자를 가진 한국이 부럽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략가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아부다비 상공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쿠웨이트 공군 소속이었다. 그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전용기를 호위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에게나 하는 예우였다. 중동 외교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었다. 그 순간 워싱턴이 얼어붙었다. 파리가 경악했다. 런던이 침묵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UAE가 움직였다. 기존 방산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전부 중단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수십 년간 중동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이었다. 그들을 전부 뒤로 밀었다.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다. 협상 규모 35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이 넘었다. 방산, AI, 원전을 한꺼번에 묶은 패키지였다. 공동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다. 어떤 강대국도 내놓지 못한 조건이었다. 세계가 술렁였다. 그 나라는 어딘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인가? I'm sure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세계 질서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아부다비 대통령궁 앞,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아랍에미리트 전투기들이 상공을 가르며 경례 비행을 하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나 하는 예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약속했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는 레오닉스 칼더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지난 30년간 중동과 유럽을 오가며 국제방산 협력과 전략 컨설팅을 해온 사람이죠. 나토 회원국 정부들과 일했고 중동 왕실의 자문역도 맡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장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 네 나라가 수십 년간 중동을 나눠 가졌죠. 한국은 그 틈에서 가끔 작은 계약을 따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최고 수준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현지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아랍에미리트가 기존 방산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전부 보류했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진행 중이던 전투기 추가 도입 협상, 독일과 논의하던 방공 시스템 계약, 전부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한국과 먼저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뒤로 미루고 한국을 먼저 만난다고요? 저는 곧바로 유럽 방산업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았죠. 당혹감, 그리고 분노. 한 프랑스 출신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30년간 공들인 시장인데 한국이 갑자기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중동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일정, 회담 의제, 수행원 명단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측 수행원 중에는 방산뿐 아니라 AI, 원전, 바이오,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전방위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AI, 원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나온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죠.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렇게까지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부다비 시내로 향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대통령궁 주변은 이미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국 국기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나란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행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특히 경제 외교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중동, 유럽,
동남아를 직접 방문하며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죠. 현지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돌았습니다. 결단력이 빠르고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상대방에게도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들이 신뢰한다는 거였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게 이례적인 예우를 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들고 온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전략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30년간 중동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졌습니다. 30년간 중동 시장을 분석해온 제가 한국을 제대로 들여다본 건 사실상 처음이었죠. 그리고 자료를 볼수록 충격은 커져만 갔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더군요. 계약 규모가 무려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폴란드뿐이 아니었죠.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이류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죠. 미국의 도움 없이 이 정도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네 나라뿐입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독자 개발은 포기한 지 오래였죠.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한국이 건설한 이 원전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됐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계 원전 역사상 이례적인 기록이었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신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였죠. 그리고 AI.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사업이었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노리던 사업인데 한국이 들어갔다고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원전, AI를 한꺼번에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원전 수출에 소극적이고 프랑스는 AI가 약하죠. 독일은 방산 수출에 정치적 제약이 많고요. 한국만이 세 분야를 동시에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이 이해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바보가 아니었죠. 그들은 가장 합리적인 파트너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고요.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기술력만으로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급 예우라니요. 분명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오랜 인맥이었죠.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죠.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 이런 조건을 내건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 개발이라고요? 현지 생산이라고요? 그건 기술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방산 강국들은 절대 하지 않는 제안이죠. 기술을 지키려고 하지, 나눠주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이 구상을 설계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죠.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었죠. 아랍에미리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었죠. 그걸 이해한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유럽 전체가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중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실제로 통할 것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협상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현지 인맥을 총동원해 아랍에미리트 전략센터 인근까지 접근했죠. 직접 들어갈 순 없었지만 회의장 주변 분위기만으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호 인력이 평소의 3배는 되어 보였죠. 그만큼 이번 협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방산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프랑스와 독일 방산 로비스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프랑스 측 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뭘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방산뿐 아니라 AI, 원전, 바이오까지 전부 묶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공들인 시장인데 한국이 한 번에 가져가려 하고 있어요. 독일 측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다더군요. 공동개발, 현지 생산. 우리는 그런 조건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당황한 건 한국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죠. 한국이 내건 조건 자체가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유럽은 그동안 무기를 팔기만 했지 기술을 나누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했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로비스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의회 쪽에 압박을 넣을 겁니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 중동의 복잡한 상황을 모른다. 이런 논리로 밀어붙일 생각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그게 통할까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바라카 원전을 통해 한국을 검증했습니다. 한국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흔들어 보는 수밖에요. 다음 날 예상대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죠. 한국과의 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기존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유럽 측의 로비가 효과를 본 것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면 협상이 지연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표단도 분명 이 상황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반박 성명을 내거나 로비전을 펼치는 대신 한국은 기술 설명회를 열었죠. 아랍에미리트 전략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한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를 통해 내용을 전해들었죠. 한국 기술진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의 사막 환경 적응력, K9 자주포의 연속 사격 성능, 천궁 미사일의 요격 정확도, 전부 실전 데이터였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수치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진은 설명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교가 물었죠. 이 정확도가 실제입니까? 한국 측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한국군이 지금 이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쓰는 장비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국군이 쓰지 않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들과 달랐죠. 직접 검증한 장비를 내놓은 겁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말로 싸우지 않았죠.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유럽이 정치적 로비로 흔들려 할 때 한국은 기술로 대응한 겁니다. 전공법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대응의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표단에게 명확한 원칙을 내렸다고 하죠. 말로 싸우지 마라. 결과로 보여줘라. 우리는 증명할 게 있는 나라다. 그 원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기술 설명회를 봤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물었죠. 그럼 의회 쪽 반대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반대하던 의원들도 설명회 자료를 봤습니다. 이제 반대 논리가 없어요.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기고 있었죠. 로비전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유럽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우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려 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부다비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허풍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걸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정말로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봐야 했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요. 협상이 본격화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방산업계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저는 그날 아침 긴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오랜 동료였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칼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저지하려는 겁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직접 나섰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중동 방산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인 시장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아부다비 시내에서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급파된 사람이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손잡으면 중동 전체의 판도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저는 물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가격을 대폭 낮추고 지원 규모를 늘릴 겁니다. 한국보다 확실히 좋은 조건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가격 경쟁에 나선다고요? 그건 미국답지 않았죠. 미국은 항상 기술력과 동맹 관계를 앞세웠지 가격으로 승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아랍에미리트 의회와 왕실에 동시에 압박을 가했죠. 오랜 우방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도 가세했고요. 유럽 전체가 한국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 해도 미국과 유럽이 연합해서 밀어붙이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었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부담스러울 터였죠.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내용은 이랬죠. 아랍에미리트는 모든 파트너와의 협력을 소중히 여기지만 최종 결정은 국익에 따라 내릴 것이다. 어떤 외부 압력도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놀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었죠. 중동 국가들은 대체로 강대국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못 박은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미국과 프랑스가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요.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가격을 낮추겠다. 지원을 늘리겠다. 전부 단기적인 당근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함께 성장하자고 했죠. 기술을 나누고 같이 만들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하자고요. 그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 한 통화가 결정적이었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요?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죠.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기술력만이 아니었죠.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아랍에미리트의 마음을 굳힌 겁니다. 경쟁국들의 압박은 결국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더 부각시켰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듯 했습니다. 최종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죠.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힘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앞둔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을 위한 현장 시연회를 연다는 겁니다. 장소는 아부다비 외곽의 군사훈련장이었죠. 저는 어떻게든 그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현지 인맥을 통해 훈련장 인근까지 접근했죠. 직접 들어갈 순 없었지만 관계자들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궁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시연에서 천궁은 동시에 날아오는 다수의 표적을 전부 격추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탄성을 질렀다더군요.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가격은 절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K9 자주포였습니다. 사막 환경에서의 연속 사격 시험이었죠. K9은 극한의 열과 모래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연속 사격을 완료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술진이 놀란 건 성능만이 아니었죠. 정비 편의성이었습니다. 부품 교체가 빠르고 간단했던 겁니다. 전장에서는 그게 생사를 가르거든요. 세 번째는 한국형 무인기 체계였습니다. 정찰 드론과 공격 드론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자율 비행과 협동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이 기술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동의 안보 환경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요. 시연이 끝난 후 아랍에미리트 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죠. 한국이다. 한국과 가야 한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이 거세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기술력 하나로 전부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연회를 기획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는 협상 초기부터 강조했다고 하죠.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라. 직접 보여줘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 그 원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시연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말뿐인 나라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찾던 파트너가 바로 그런 나라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최종 결정이 난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허탈함도 있었죠.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시장이 한국에게 넘어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술력, 신뢰, 태도. 모든 면에서 경쟁국들을 앞섰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전략을 밀고 나갔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쟁국들이 압박해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결국 통한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었죠. 국가의 역량이었습니다. 개발하고 생산하고 운용하고 수출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해낸 나라. 그리고 그걸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공식 발표가 납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봐야 했죠. 한국의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을요. 발표 당일 아침, 아부다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 앞에는 각국 언론사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대통령궁 회견장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 각국 외교관들, 그리고 방산업계 인사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회견장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쟁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회견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죠. 대통령은 천천히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죠. 오늘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합니다. 그 순간 회견장의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에서는 박수가 쏟아졌고 경쟁국 관계자들은 고개를 떨궜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 체계를 구축한다. AI 분야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며 2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시장이 열린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가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숫자를 들을 때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총 규모가 35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합의가 나온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었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닌 100년을 함께할 동반자로 여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함께할 동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교에서 10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흔치 않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보내는 신뢰의 깊이가 느껴졌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에게 거래가 아닌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했죠.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손잡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했죠.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잠시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대통령궁 밖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교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보였죠. 한 교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한국이 정말 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죠. 한 나라의 자부심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내로 걸어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죠. 유럽인으로서 저는 분명 패배한 쪽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이 지배하던 시장을 한국에게 내준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경외심이 앞섰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저는 그 답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첫째,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죠. KF-21, 천궁, K9. 전부 한국이 스스로 만든 무기들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도움 없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손에 꼽았죠. 둘째, 신뢰였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증명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예정대로 완공하고 사고 없이 운영했죠. 아랍에미리트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팔려 한 게 아니었죠. 함께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진출. 이건 장기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죠. 경쟁국들의 압박에도 내부의 우려에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직접 나서서 아랍에미리트를 안심시켰죠.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격이 있었죠.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역량과 강력한 지도자의 결합. 그 결과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아부다비 해변에 섰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막 너머로 번지고 있었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계 질서의 한 축이 움직였다고요. 발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꿔 달았습니다. 한국,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350억 달러 규모 협력 체결. 이재명 대통령, 중동 외교에서 대승 거두다. 기사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 뉴스를 확인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지켜온 중동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부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논조였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소국이 아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다. 미국 언론들은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죠. 한국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나라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적인 경제 외교를 주목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이긴 겁니다. 꼼수나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그날 오후 저는 유럽 방산업계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한 프랑스 출신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일 측 인사가 답했죠.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가격, 조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섰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중동 시장에서 유럽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이번 한 건으로 끝날까요? 아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은 한국에게 중동 전체로 가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신호였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인정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제 외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중동, 유럽,
동남아를 직접 방문하며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은 그 전략의 결정판이었죠. 현지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적이다, 무모하다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성과 이후 그런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돌았죠. 이재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도자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낸다.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국제 무대를 지켜봤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성과를 낸 지도자는 드물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역량을 정확히 알고 그걸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아부다비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 국기가 보였죠. 한국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었죠. 한국은 문화로도 중동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었죠. 문화와 기술, 외교를 결합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죠. 아부다비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사막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국제방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협상을 목격했고 강대국들의 경쟁을 분석해왔죠. 하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그랬죠. 한국을 아시아의 중견국 정도로 봤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의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천궁 미사일, K9 자주포. 전부 독자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바라카 원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약속대로 완공하고 사고 없이 운영했죠. 아랍에미리트는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을 믿게 됐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묵묵히 그걸 쌓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쟁국들이 압박해도 내부에서 우려가 나와도 자신의 전략을 밀고 나갔죠. 저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거나 외부 압력에 쉽게 흔들리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요. 그 비전이 아랍에미리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직접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신뢰를 확인했고 대표단에게는 명확한 원칙을 내렸죠. 말로 싸우지 마라. 결과로 보여줘라. 그 원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리더십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팀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저는 유럽인으로서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이겼으니까요.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태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죠. 선진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앞으로 중동 전체가 한국을 주목할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도 한국과 손잡으려 할 거죠. 한국은 중동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허풍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런 나라는 결국 이깁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을 담아서요. 발코니에서 내려와 짐을 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도 세계에게도요.